지혜의 좁은 문 1편 낭독 시작하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이라면 이것으로 책을 한 권 써낼 수도 있었으리라. 그러나 나는 여기서 말하려는 이야기를 스스로 체험하기 위해 온 힘을 다 기울였으며 이 때문에 나의 기력은 모두 소모되어 버렸다. 그런 까닭에 나는 이 추억을 숨김없이 적어보려고 한다. 설령 이 추억이 여기저기 끊어져 있더라도 그것을 지어내거나 연결시키기 위해서 일부러 헛된 말을 꾸며낼 생각은 조금도 없다. 왜냐하면 그런 손질을 하려고 애쓰다 보면 이 이야기를 털어놓음으로써 다시 한번 맛보고자 하는 마지막 즐거움마저 사라져 버릴 것이기 때문이다. 아버지를 여의었을 때 나는 12살도 채 되지 않았다. 어머니는 아버지가 의사로 계시던 르아브르에 더 있을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에 내 공부를 위해서도 좋으리라 싶어 파리로 이사할 결심을 하셨다. 어머니는 릭성부르 공원 옆에 있는 자그마한 아파트를 빌리셨고 플로라 애슈버튼도 우리와 함께 살게 되었다. 가족이라고는 없는 외로운 애슈버트는 처음엔 어머니의 가정교사로 왔지만 이윽고 어머니의 말벗이 되었고 얼마 안 가서는 친구가 되었다. 나는 한결같이 상냥하고 쓸쓸해 보이는 그리고 항상 상복 차림을 한 모습으로 밖에는 기억나지 않는 두 여인 곁에서 자라났다. 어느 날 아침 지금 생각해보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꽤 오랜 세월이 흐른 뒤의 일이라고 여겨지지만 어머니가 모자의 검정 리본을 연보랏빛 리본으로 바꿔단 일이 있었다. 그때 나는 어머니에게 그 빛깔은 어울리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음날 어머니는 다시 검정 리본을 달고 계셨다. 나는 몸이 약했다. 내가 필요하지 않게 두루 보살피시던 어머니와 애슈버튼의 정성이 나를 게으름뱅이로 만들지 않은 것은 내가 공부에 대해 진지한 흥미가 있었기 때문이다. 초여름 맑은 날씨로 접어들자 두 여인은 나를 위해 파리를 떠날 때가 되었으며 여기 있으면 내 얼굴빛만 더욱 창백해질 뿐이라고 생각하셨다. 여름마다 6월 중순경이면 우리는 비콜랭 외삼촌이 사시는 르아브르 부근의 풍그지마르를 향해 출발했다. 그 집의 정원은 그리 크지도 않고 아름답지도 않았으며 노르망디의 다른 정원과 별로 다를 것이 없었다. 그런 정원 안에 자리 잡고 있는 하양 3층 집인 외삼촌의 저택은 18세기풍의 허다한 시골 별장과 비슷한 느낌을 주었다. 동쪽으로는 뜰을 향해 20개쯤 되는 커다란 창들이 열려 있었고 뒤쪽에도 그만큼의 같은 창들이 있었다. 하지만 남북쪽 양면에는 창이 하나도 없었다. 그쪽 창에는 모두 작은 유리가 끼워져 있었는데 어떤 것들엔 집안 사람들이 거품이라 부르는 홈이 있었다. 그런 유리를 통해 바라보면 나무들은 삐뚤어져 보이고 그 앞을 지나가는 우편 집배원에게는 벼랑간 혹이 생기기도 했다. 직사각형의 정원은 돌담으로 둘러싸여 있었다. 집 안쪽으로 나무 그늘이 지는 꽤 넓은 잔디밭이 펼쳐져 있고 모래와 자갈이 깔린 좁은 길이 이 잔디밭을 빙 둘러싸고 있었다. 집 뒤 서쪽으로는 훤히 트인 정원이 자리했다. 남쪽에 있는 나무 울타리 앞쯤에 여러 종류의 나무들로 둘러싸인 꽃이 한창인 오솔길이 나 있고 북쪽 담을 끼고 수풀이 우거진 그늘 사이로 또 다른 오솔길이 있었다. 외사촌 누이들은 이 오솔길을 보통 어두운 길이라고 했으며 황혼이 깃들고 어둠이 내린 뒤에는 좀처럼 그 길로는 가려 하지 않았다.
두 갈래의 오솔길을 따라 몇 걸음 내려가면 정원 아래쪽에 있는 채소밭으로 통했다. 채소밭 한쪽 구석에는 작은 비밀문이 뚫려 있는 흙담이 있었는데 그 너머로 너도 밤나무가 늘어선 길이 좌우로 갈라져 있었다. 서쪽을 향한 돌층계 위에서는 이 나무들 너머로 높은 지대까지 내다보이고 그 위를 덮은 농작물을 선명히 바라볼 수가 있었다. 그리 멀지 않은 지평선 위로 조그만 마을의 교회당이 보이고 저녁 바람이 없을 때는 마을의 몇몇 집 굴뚝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도 보였다. 맑게 갠 여름철 아름다운 석양이 질 무렵이면 저녁 식사 후에 을에 우리는 낮은 뜰로 내려가곤 했다. 우리는 작은 비밀문을 통해서 밖으로 나가 이 근방 경치를 바라볼 수 있는 너도 밤나무가 늘어선 한길가 벤치로 갔다. 앞에 보이는 계곡에는 안개가 가득 끼고 하늘은 아득한 숲을 위에서 금빛으로 물들어 있었다. 우리는 어두워진 뜰 깊숙한 곳에서 늦도록 앉아있곤 했다. 이윽고 우리는 집으로 돌아온다. 그러면 한 번도 우리와 같이 밖에 나간 일이 없는 외숙모가 응접실에 앉아 있었다. 우리 같은 아이들은 이것으로 저녁 시간이 끝나는 것이지만 가끔 우리들 방에서 한참 후 어른들이 계단을 올라오는 발소리가 들릴 때까지 책을 읽기도 했다. 정원에 나가 지내지 않는 대부분의 시간은 우리들의 공부 책상을 준비해둔 외삼촌의 서재인 자습실에서 보냈다. 외사촌 동생 로베르와 나는 나란히 앉아 공부를 했고 우리 등 뒤에는 줄리에트와 알리사가 앉았다. 알리사는 나보다 2살 위였고 줄리에트는 1살 아래였다. 로베르는 4사람 중 가장 나이가 적었다. 나는 여기에 나의 유년 시절의 추억을 전부 쓸 생각은 없다. 다만 이 이야기와 관계되는 부분만을 적기로 한다. 대체로 이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그 해부터이다. 아마도 한 집안의 불행이나 나 자신의 슬픔에 의해서 아니면 어머니의 슬픔을 목격하는 일이 나에게 지금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감정을 일으켰음인지 내 감수성은 나이보다는 훨씬 조숙했다. 그해 우리가 퐁그즈마리에 다시 왔을 때 줄리에트와 로베르는 아직도 퍽 어려 보였지만 알리사를 보았을 때 갑자기 우리 둘은 이제는 아이가 아니라고 느껴졌다. 그렇다. 그것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그 해였다. 나의 기억을 확인해 주는 것은 우리가 도착한 지 얼마 안 되어 어머니와 애쉬버튼이 주고받은 몇 마디 대화이다. 나는 아무 생각 없이 어머니와 그녀가 얘기하고 있는 방 안으로 들어갔다. 이야기는 외숙모에 대한 것이었다. 어머니는 외숙모가 상복을 입지 않았다든가 입었다 치더라도 벌써 그걸 벗어버린 것에 대해 역정을 내고 있었다. 사실 나에겐 상복을 입은 비콜랭 외숙모를 상상하기란 화려한 옷차림의 어머니를 생각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불가능한 일이었다. 내가 도착한 날 내가 기억하고 있는 한에서는 루실르 비콜랭 외숙모는 모슬린으로 만든 옷을 입고 있었다.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말썽이 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애슈버트는 어머니의 마음을 가라앉히려 애썼다. 애슈버트는 조심스레 어머니를 설득했다. 그야 흰 빛깔도 상복은 상복이잖아요. 그럼 그녀가 어깨에 걸치고 있는 빨간 숄도 상복 차림이라는 말씀이세요, 플로라? 억지 부리지 마세요. 그녀의 말에 어머니는 버럭 소리를 질렀다. 내가 외숙모를 만나는 것은 여름방학 때뿐이었다. 그리고 내 눈에는 벌써 익숙해진 가볍고 앞이
움푹 팬 윗옷을 입고 있었다는 것도 필경 여름철 더위 탓이었으리라. 그러나 외숙모가 드러낸 어깨 위에 걸친 그 숄에 타는 듯한 빛깔보다 앞을 활짝 드러낸 모습이 어머니 눈에 더 거슬렀다. 외숙모는 퍽 예뻤다. 내가 보관하고 있는 그녀의 조그마한 초상은 그 무렵의 그녀 모습을 그대로 보여준다. 자기가 낳은 딸들 중에 맏딸로 보일 정도로 젊은 모습. 늘 그렇듯이 비스듬히 걸터앉아 왼손을 얼굴에 괴고 갸우뚱거리며 새끼손가락을 일부러 멋있게 입술가로 굽히고 있었다. 외숙모는 우리들의 생활에 거의 간섭하지 않았다. 그녀는 점심 식사가 끝난 뒤가 아니면 방에서 내려오지 않았다. 안락의자나 그물 침대에 길게 몸을 누이고 저녁 때까지 있다가는 따분한 듯이 일어나곤 했다. 그녀는 가끔 윤기가 전혀 없는 이마 위에다 마치 땀이라도 닦으려는 것처럼 손수건을 가져다 대곤 했다. 손수건은 매우 화려한 것이었고 꽃향기라기보다는 과일 향기가 나기에 나는 깜짝 놀랐다. 가끔 그녀는 허리띠에서 여러 가지 놀이개와 함께 시계줄에 달린 조그만 은거울을 꺼내곤 했다. 그리고 거울에 자기 얼굴을 비춰보고는 손가락을 입술에 갖다 대어 침을 조금 묻혀서 그걸로 눈꼬리를 튀기곤 했다. 손에 곧잘 책을 들고 있기는 했으나 언제나 덮인 채였다. 누가 곁으로 다가가더라도 그 눈길은 그대로 꿈꾸는 것 같았으며 아예 누군지 보려고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번번이 그녀의 힘없는 듯한 손에서 또는 소파의 팔걸이에서 치마폭의 주름 사이에서 손수건이나 책이 미끄러져 떨어지곤 했다. 저녁 무렵 식사가 끝난 뒤면 외숙모는 우리들이 있는 가족 테이블로는 오려고도 하지 않고 피아노 앞에 앉아서 즐거운 듯이 피아노를 연주하곤 했다. 그리고 가끔 박자를 틀리게 치면 그녀는 쾅 소리가 나게 건반을 누르고는 그대로 꼼짝하지 않은 채 있곤 했다. 나는 외숙모 곁에 있으면 뭐라 말할 수 없는 거북스러움을 느꼈다. 그것은 침착성이 없는 일종의 존경과 두려움이 뒤섞인 감정이었다. 아마 자기도 모르는 본능의 움직임이 그녀를 경계하도록 했는지 모른다. 게다가 그녀가 플로라 애슈버튼이나 어머니를 경멸하고 있다는 것, 애슈버튼이 그녀를 두려워하고 어머니는 또 어머니대로 그녀를 싫어한다는 것을 나는 짐작하고 있었다. 루실르 비콜랭 외숙모님, 나는 이제 당신에게 나쁜 감정을 가지고 싶지 않습니다. 당신이 저지른 여러 잘못에 대해서도 잠시 동안 잊고 싶습니다. 적어도 노여움 뒤섞지 않고 나는 당신에 대해 말하고 싶습니다. 그의 여름날 어쩌면 그 이듬해였을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언제나 똑같은 무대 장치여서 내 기억은 서로 겹쳐 가끔 엇갈려 버리기 때문이다. 내가 책을 찾으러 응접실로 들어가니 외숙모가 거기 있었다. 나는 이내 나오려고 했다. 평소에는 나를 보려고도 하지 않던 외숙모가 나를 불러세웠다. 왜 그렇게 곧장 나가려고 하지, 제롬? 내가 무섭니? 가슴을 두근거리면서 나는 외숙모 곁으로 갔다. 나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손을 내밀었다. 외숙모는 한 손으로 내 손을 쥐고 다른 손으로는 내 볼을 어루만졌다. 너희 어머니는 어쩜 이렇게 흉한 옷을 입히는지. 아, 가엾어라. 그 무렵 나는 깃이 널따란 세일러복을 입고 있었다. 외숙모는 옷을 구기적거리기 시작했다. 세일러복 깃은 좀 더 넓게 젖혀야 하는 거야. 외숙모는 내 셔츠 단추를 하나 끄르면서 말했다.
자, 봐라. 이렇게 하는 게 한결 낫잖니? 그러고는 그 조그만 손거울을 꺼내면서 내 얼굴을 그녀의 얼굴 쪽으로 끌어당겨 드러난 팔로 내 목을 감고는 그 손을 반쯤 열린 내 셔츠 속으로 집어넣었다. 웃으면서 간지럽지 않느냐고 묻고는 손을 점점 깊숙이 아래로 밀어넣었다. 내가 당황하여 갑자기 펄쩍 뛰는 바람에 세일러복이 그만 찢어지고 말았다. 나는 얼굴이 새빨개졌다. 이런 바보 좀 봐. 외숙모가 외치는 사이에 얼른 몸을 빼어 달아났다. 나는 채소밭 구석까지 단숨에 뛰어갔다. 거기서 나는 조그마한 빗물통에 담긴 물에 손수건을 죽여 이마를 씻고 볼이니 목이니 할 것 없이 외숙모가 손을 댄 데는 모조리 씻고 닦았다. 때로 외숙모는 발작을 일으켰다. 그것은 갑작스레 일어나는 일이어서 온 집안을 떠들썩하게 했다. 애슈버트는 부랴부랴 아이들을 데리고 나가 애들 마음을 딴 데로 돌리려 했다. 그러나 그녀가 아무리 애쓴다 해도 침실이나 응접실에서 들려오는 무서운 고함 소리를 우리들이 듣지 않을 수는 없었다. 외삼촌이 미친 사람처럼 수건과 향수 등을 찾느라고 복도로 뛰어다니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런 날 저녁 되면 외삼촌은 외숙모의 모습이 아직도 나타나지 않은 식탁을 쳐다보며 걱정스러운 듯 늑수구레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 발작이 진정되면 외숙모는 항상 애들을 그녀 곁으로 불러들였다. 그러나 로베르와 줄리에트만을 불렀을 뿐 알리사를 부르는 일은 한 번도 없었다. 이처럼 슬픈 날이면 알리사는 자기 방에 틀어박혀 얼굴을 내놓지 않았으므로 가끔 그녀의 아버지가 보러 가곤 했다. 외숙모의 발작은 하인들 역시 놀라거나 무서워했다. 어느 날 밤이었다. 그날은 발작이 유난히 심했다. 나는 응접실에서 벌어지는 일이 잘 들리지 않는 어머니 방에 어머니와 둘이 있었다. 나가서는 안 된다기에 꼼짝 않고 있는데 복도를 뛰어가며 소리치는 하녀의 목소리가 들렸다. 주인님 얼른 오세요. 마님이 숨을 거두십니다. 외삼촌은 알리사의 방에 있었다. 그래서 어머니가 직접 부르러 가셨다. 15분쯤 지나서 내가 있는 방의 창 앞을 두 분이 무심히 지나갈 때 내 귀에는 어머니의 말소리가 들려왔다. 말하지 않아도 알지? 저건 다 연극이야. 그리고 몇 번씩 음절을 떼면서 연극이라고 되풀이하셨다. 이것은 방학이 끝날 무렵에 일어난 일로 우리가 아버지의 상을 치른 지 2년 후의 일이었다. 그 일이 있은 뒤로 나와 외숙모는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다. 나는 여기서 우리 가정을 뒤흔들어 놓은 슬픈 사건과 그 사건이 있기 얼마 전에 외숙모에 대한 복잡하고 분명치 않은 내 감정을 그만 증오심으로 바꿔놓은 또 다른 어떤 사건을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지금 나의 외사촌 누이에 대한 이야기를 해두려 한다. 알리사 비콜랭이 예쁜지 어떤지 나는 그때까지는 잘 알지 못했다. 내가 그녀에게 사로잡히게 된 것은 아름다움 이외의 다른 매력 때문이었다. 물론 그녀는 자기 어머니를 무척 닮았다. 그러나 그녀의 눈매는 내가 훨씬 뒤에야 닮은 것을 깨달았을 정도로 아주 이질적이었다. 나는 지금 그녀의 얼굴 모습을 그려낼 수가 없다. 윤곽이며 눈 빛깔마저도 기억에서 떠나 붙잡을 길이 없다. 그 무렵에 벌써 수심이 깃든 듯한 미소를 짓는 그녀의 표정과 눈과는 좀 떨어져 커다란 동그라미를 그리는 눈썹의 선만이 생각날 뿐이다.
그런 눈썹은 아무데도 없으리라. 이 눈썹은 그녀의 눈길에 무엇을 묻고 싶어하는 표정, 그렇다 열의에 찬 물음이 있는 듯한 표정을 지니게 했다. 그녀에게 있어서는 모두가 의문이었고 기대였다. 이처럼 묻고 싶어하는 듯한 그녀의 자태가 어찌하여 나를 사로잡았을까? 그리고 내 인생마저 결정짓게 되어버렸을까? 그것을 이야기하려고 한다. 아마 보는 눈에 따라서는 줄리에트 편이 더 아름다웠을지도 모른다. 그녀는 아주 쾌활하고 건강미가 넘쳐 흘렀다. 그러나 그녀의 아름다움은 언니의 우아함에 비해 외면적인 것 같이 생각되었다. 한편 외사촌 동생인 로베르로 말하면 별로 이렇다 할 특징이 없었다. 그저 내 나이 또래의 사내였다고 할 수밖에 없다. 나는 줄리에트나 로베르와 놀았다. 그리고 알리사와는 줄곧 이야기만 했다. 알리사는 우리들과 어울려서 노는 일이 전혀 없었다. 과거의 추억 속으로 아무리 거슬러 올라가 보아도 나는 언제나 단정하고 상냥한 미소를 머금고 깊은 생각에 잠긴 그녀를 기억할 뿐이다. 우리는 어떤 이야기를 했던가 이제 그것도 얘기하려 한다. 그러나 우선 다시는 외숙모의 이야기를 쓰지 않기 위해 그녀에 관한 이야기를 모두 해버려야겠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2년 후에 어머니와 나는 부활절 휴가를 보내려고 르아브르로 갔다. 그때 우리는 아무래도 비좁은 외삼촌 댁에 머무르지 않고 넓은 저택에 살고 있는 큰 이모 댁에 머물렀다. 좀처럼 만나지 못한 프랑티의 이모는 오랫동안 과부로 지내셨고 나보다 나이가 위이고 성질도 아주 다른 이모네 아이들과는 얼굴이나 겨우 아는 정도였다. 르아브르에서 프랑티의 댁이라 불리는 그 집은 시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거리가 내려다 보이는 언덕 중간 지점에 있었다. 비콜랭 집안은 상가 근처에 있는데 두 집 사이에는 비록 가파르기는 하나 지름길은 고개가 있어 비교적 짧은 시간에 왕래할 수 있었다. 나는 하루에도 몇 차례씩 그 고개를 굴러 내려갔다가 다시 기어오르곤 했다. 그날 나는 외삼촌 집에서 점심을 먹었다. 식사가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외삼촌은 밖으로 나갔다. 나는 외삼촌을 사무실까지 배웅하고 나서 어머니를 부르러 프랑티의 댁으로 갔다. 한데 어머니는 이모와 함께 외출하고 저녁 때가 되어야 돌아오실 거라는 것이다. 나는 다시 시내로 내려갔다. 거리를 마음대로 산책하기란 쉽사리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 나는 부두 쪽으로 갔다. 바닷가는 안개가 껴 사방이 어두침침했다. 나는 한두 시간쯤 선창가를 서성거렸다. 불현듯 나는 지금 막 헤어지고 온 알리사를 찾아가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나는 거리를 다름질쳐 비콜랭댁 대문에 달린 벨을 눌렀다. 어느덧 나는 계단 있는 곳으로 뛰어들었다. 문을 열어준 하녀가 나를 말렸다. 올라가시면 안 돼요. 제롬 도련님. 안 돼요. 안 돼. 마님이 또 발작을 일으켰어요. 하녀가 말려도 아랑곳하지 않고 나는 불쑥 올라갔다. 알리사 방은 4층에 있고 2층에는 응접실과 식당이 있었다. 3층에는 외숙모 방이 있는데 그 방에서 사람들 소리가 들려왔다. 열려있는 방문 앞을 지나야 했다. 방에서 한 줄기 불빛이 흘러나와 계단 쪽을 비췄다. 들키지 않으려고 잠시 멈칫거리다가 몸을 숨기려는 찰나 나는 놀라운 장면을 목격하고 말았다. 커튼이 깊숙이 내려져 있었지만 두 개의 솥대에서는 촛불이 밝은 빛을 내고 있었으며 방 한복판 소파 위에 외숙모가 길게 누워있고 그 발치에 로베로와 줄리에트가 있었다. 숙모 머리맡엔 중이 군복을 입은 한 젊은 사나이가 서 있었다.
두 아이가 그 자리에 있었다는 사실은 지금 생각하면 망측한 일이었다. 그러나 그때 철없던 내 눈엔 그게 오히려 안심스러웠다. 아이들은 그 낯선 청년이 갸냘픈 여자 목소리를 흉내내는 것을 웃으면서 쳐다보고 있었다. 비컬랭, 비컬랭, 내게 양이 있었더라면 꼭 비컬랭이라고 이름 지어줄 거예요. 외숙모도 웃음보를 터뜨렸다. 나는 외숙모가 사나이 쪽으로 담배 한 대를 내밀어 그가 불을 붙여주자 한 모금 두 모금 빠는 것을 보았다. 담배가 바닥에 떨어졌다. 사나이가 그걸 주우려다 숄에 발이 걸린 채 하면서 외숙모 앞에 쓰러졌다. 이런 우스꽝스러운 연극 덕분에 나는 아무한테도 들키지 않고 그 앞을 지나칠 수 있었다. 나는 알리사의 방문 앞까지 왔다. 잠시 동안 그대로 기다렸다. 떠들썩한 웃음소리가 아래로부터 들려왔다. 아마도 그 소리가 내 노크 소리를 지워버렸는지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나는 문을 밀었다. 문은 소리 없이 열렸다. 알리사를 금방 찾아낼 수 없을 만큼 방 안은 어두웠다. 알리사는 엷은 광선이 스며드는 창 쪽을 등지고 침대 머리맡에 무릎을 꿇고 있었다. 알리사는 뒤돌아 보았으나 내가 곁으로 가도 일어나려고 하지 않고 속삭이듯 말했다. 제롬, 왜 돌아왔어? 나는 입을 맞추려고 몸을 굽혔다. 그녀의 얼굴엔 온통 눈물이 넘쳐 흐르고 있었다. 이 순간이 내 인생을 결정지었던 것이다. 나는 지금도 괴로움 없이는 그때 일을 회상할 수가 없다. 물론 나로서는 어렴풋이밖에 알리사의 슬픔의 원인을 알 길이 없었다. 그러나 나는 사납게 고동치는 이 가엾은 영혼과 흐느낌으로 온통 떨고 있는 이 연약한 육신에게는 이런 슬픔이 너무나도 벅찬 것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다. 무릎을 꿇고 앉은 그녀 곁에 나는 그대로 서 있었다. 나는 내 마음 속에서 솟구치는 새로운 흥분을 뭐라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었다. 다만 그녀의 머리를 내 가슴에 안고 내 영혼이 흘러넘치는 입술을 그녀의 이마에 대고 있을 뿐이었다. 사랑과 연민 그리고 감격과 희생과 덕행이 뒤얽힌 감정에 도취된 나는 힘껏 신에 호소하고 내 일생의 목적은 오직 이 알리사를 공포와 고난의 삶으로부터 보호해 주는 것뿐이라 생각하며 스스로 몸을 바치기로 했다. 나는 기도드리고 싶은 마음에서 무릎을 꿇었다. 나는 그녀를 내 몸으로 감싸 주었다. 속삭이는 듯한 그녀의 목소리가 들렸다. 제롬, 들키지 않았지? 자, 빨리 가죠. 들키면 안 돼. 그리고 나서 더욱 소리를 낮추었다. 제롬,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가엾은 아버지는 아직 모르셔. 그래서 나는 어머니께도 그 일을 말하지 않았다. 그러나 프랑트의 이모와 어머니의 긴 밀담이나 두 분의 걱정스러운 듯한 이상한 모습이나 수근거리는 곳에 내가 다가갈 때마다 저리로 가서 놀라며 나를 멀리하던 일, 이런 모든 것이 나로 하여금 비콜랭 댁의 비밀에 대해 두 분이 전혀 모르는 것은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했다. 우리가 파리로 돌아가자마자 한 장의 전보가 어머니를 르아브르로 되돌아가게 했다. 외숙모가 집을 뛰쳐나간 것이다. 남자와 함께인가요? 나는 나를 맡고 있던 애슈버튼에게 물었다. 그건 어머니께 여쭤볼 일이야. 난 뭐라고 할 수가 없구나. 이 사건에 몹시 당황해하고 있던 그녀는 이렇게 대답했다. 이틀 후 애슈버튼과 나는 어머니를 쫓아갔다. 그 날은 토요일이었다. 나는 이튿날 외사촌 누이들을 교회당에서 만나기로 했다. 그때 내 마음은 오직 이 생각만으로 꽉 차 있었다.
어린 내 마음에도 이런 장소에서 만난다는 것으로 우리의 재회가 정화될 것으로 생각되었고 또 그것이 매우 중대하게 여겨졌기 때문이다. 아무튼 외숙모의 일은 그다지 깊이 생각하지 않았다. 그날 아침 자그마한 교회당에는 사람이 많지 않았다. 알리샤는 내 앞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앉아 있었다. 내가 있는 곳에서는 그녀의 옆모습만이 보였다. 나는 정신없이 그녀만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열심히 듣고 있는 그 말씀도 그녀를 통해 듣고 있는 듯 싶었다. 외삼촌은 어머니 곁에 앉아서 눈물만 흘리고 있었다. 목사는 맨 처음 성경 구절을 전부 읽었다. 힘을 다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이르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이르는 문은 좁고 길이 좁아 이를 찾는 이가 적으니라. 그리고 그 주제를 분명히 나누면서 넓은 길에 대하여 말씀하셨다. 정신이 흐리멍덩해지며 마치 꿈꾸는 것처럼 외숙모가 누워있던 방이 머릿속에 떠올랐다. 함께 웃고 있던 번지르르한 장교 얼굴도 눈앞에 떠올랐다. 그리고 웃는다는 것, 기뻐한다는 것 자체가 벌써 사람을 상처 입히고 해치는 것으로 마치 죄악이 더럽게 과장된 표현처럼 여겨졌다. 그리로 들어가는 자는 많고 보티의 목사는 계속했다. 그리고 그는 설명해 나갔다. 나는 웃고 떠들며 웃줄에서 행렬을 지어 걸어가는 호사스러운 많은 사람들이 눈에 비쳤다. 그 사람들과 발걸음을 맞추어 가는 걸음마다 나는 알리사에게서 멀어지는 것 같아 도저히 그런 사람들 틈에 낄 수도 없거니와 끼고 싶지도 않다고 생각했다. 목사는 다시 본문 앞절로 돌아왔다. 그러자 나는 그리로 들어가기가 대단히 힘들다는 그 좁은 문을 보았다. 나는 꿈속에 잠겨서 일종의 쇠붙이를 느리는 기계처럼 그리로 힘써 들어가려 했다. 그것은 무척 고통스러웠지만 거기엔 하늘이 주는 축복의 예감 비슷한 것이 섞여 있는 것 같이 생각되었다. 그러자 그 문은 다시 알리사의 방, 바로 그 문이 되었다. 나는 그리로 들어가기 위해서 스스로를 억제하며 내 속에 남아있는 이기심이라는 것을 모두 던져버리게 되었다. 생명으로 이르는 길은 좁아 보티의 목사는 설교를 계속했다. 나는 모든 괴로움과 슬픔을 넘어 아득히 먼 하나의 순결하고 신비스러운 기쁨, 내 영혼이 이제 그것을 끌어안기 시작할 기쁨을 상상하고 예감했다. 이 기쁨을 상상할 때 나는 그것을 저 날카로우면서도 상냥스러운 바이올린 소리처럼 또는 알리사의 마음과 내 마음이 그 속에서 녹아버리는 활활 타는 불꽃처럼 상상했다. 찾는 이가 적으니라. 보티의 목사는 끝을 맺었다. 그는 어떻게 해서 이 좁은 문을 찾아낼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했다. 적으니라. 나는 확실히 그중 한 사람이 되리라. 설교가 끝날 무렵이 되자 마음의 긴장은 극도에 달했다. 예배가 끝나자마자 나는 알리사를 찾아가 보려고도 하지 않고 뛰쳐나와 버렸다. 일종의 자랑스러운 마음에서 벌써부터 내 결심을 나는 이미 결심한 바가 있었던 것이다. 시련에 부대끼게 하고 싶었고 그녀에게서 몸을 멀리해야 그녀에게 어울리는 나 자신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엄격한 교훈은 의무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을 뿐 아니라 천성적으로 의무를 기꺼이 감내하는 하나의 영혼을 찾아냈다. 내 부모가 몸소 가르쳐 주신 모범은 내 젊은 날의 충동을 억제시켜준 엄격한 교육과 결부되어 내 영혼을 덕행이라고 부르는 쪽으로 이끌어 주었다.
나로선 자신을 억제한다는 것이 남들이 몸을 방종에 맡기는 것과 마찬가지로 아무렇지도 않은 일로 여겨졌다. 이렇게 나에게 부과된 엄격성은 내 힘을 꺾기는커녕 오히려 기쁨을 더해주었다. 내가 미래에서 찾고자 한 것은 행복이라기보다 이에 도달하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이었다. 나는 이미 행복이라는 것과 덕행이란 것을 같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물론 14살 소년인 나는 아직 미숙해서 아무렇게도 될 수 있는 것이기도 했다. 그러나 결국 알리사에 대한 내 사랑은 나를 거침없이 그 방향으로 때밀었다. 이것은 참으로 갑작스러운 마음의 계시였다. 그 때문에 나는 자신을 똑똑히 인식하게 되었다. 나는 공부를 좋아했다. 장난을 해도 열중할 수 있는 것이나 힘이 드는 것이 아니면 좋아할 수가 없었다. 내 나이 또래의 친구들과 같이 어울려 놀지도 않았다. 가끔 놀 때가 있었지만 그것은 마지못한 인사치레에 지나지 않았다. 다만 그 이듬해 파리에 와서 나와 같은 학급에 있게 될 아벨 보티에와 사귀었을 뿐이다. 그는 애교가 있고 명랑한 아이였다. 나는 그에게 친밀감을 느꼈다. 적어도 그와 어울려서만은 언제나 추억이 담겨있는 저 르와브르나 풍그즈 마리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었다. 외사촌 동생인 로베르 비콜랭은 우리와 같은 중학교 기숙사에 있으면서도 2학년 아래였다. 그와는 일요일에만 만났다. 그는 그의 누이들과는 너무도 닮지 않았다. 그가 외사촌 누이들과 동생이 아니었더라면 나는 그와 만날 기분이 나지 않았을 것이다. 그 무렵 내 마음은 사랑으로 꽉 차 있었다. 오직 이 사랑 때문에 로베르나 아벨과의 사귐이 나에게 얼마만큼은 중요성을 띄었다. 알리사로 말하면 성서에서 읽은 값진 진주와도 같았다. 나는 그것을 얻고자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치우는 사나이였다. 비록 그 당시 아직 어린 나이였지만 외사촌 누이에 대해서 품고 있던 내 감정을 사랑이라고 이름 붙인다는 것이 그토록 부당한 일일까? 그 뒤에 내가 겪은 어느 감정도 이보다 더 사랑이란 이름에 어울린다고 여긴 것은 없었다. 그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대단히 뚜렷한 불안으로 괴로워하는 나이가 되었을 때도 그러한 내 감정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어린 시절 나는 그녀에 어울리는 남편이 되리라 작정했고 그런 만큼 나는 그녀를 직접적인 방법으로 내 것으로 만들어 보겠다고는 꿈에도 생각지 않았다. 공부, 노력, 경건한 행위 등 나는 모든 것을 신비스러운 기분으로 오직 알리사에게만 바쳤다. 그리고 오직 알리사만을 위해서 행하는 모든 것을 그녀 자신도 모르도록 함으로써 나의 덕행을 정화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리하여 나는 한편으로 내 내면에서 솟아오르는 겸양의 기세에 도취되었다. 나 자신의 즐거움 따위는 조금도 마음에 두지 않았다. 그저 나에게 무엇인가 노력을 요구하는 것만을 기뻐하는 버릇이 생겼다. 이러한 보람찬 기분은 오직 나 혼자만이 열중한 것일까? 알리사는 그런 내 마음을 눈치채고 있는 것 같지도 않았고 그녀를 위해서 이처럼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나를 위해 또는 나 때문에 무엇이든 해주려 하는 것 같지도 않았다. 그녀의 꾸밈없는 마음속에서는 모든 것이 자연스럽고 아름다웠다. 그녀의 몸에 지닌 덕은 있는 그대로 내버려 둔 것처럼 자연스럽고 우아했다. 그녀의 앳된 미소 때문에 그녀의 무거운 눈초리도 사랑스러웠다. 나는 지금도 그녀의 상냥하고 의젓한 무엇인가를 묻고 싶어하는 듯한 그 눈매를 생각하면 의지할 곳이 없어진 외삼촌이 이 누이에게서 조언과 위안을 찾는 것을 이해할 수 있었다. 그 다음해 여름 나는 외삼촌이 곧잘 알리사와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슬픔은 그를 늙게 하고 말았다. 식사 때도 거의 말이 없었다. 가끔 갑자기 생각난 듯이 억지로 쾌활한 표정을 지었으나 그것은 외삼촌이 가만히 있는 것을 보는 것보다도 더 괴로웠다. 저녁 때 알리사가 무시러 갈 때까지 외삼촌은 서재에 틀어박혀 담배만 피우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가 여러 말로 등을 밀다시피 해야 마지못해 밖으로 나왔다. 알리사는 외삼촌을 마치 어린애처럼 달래어 정원으로 끌어내곤 했다. 두 사람은 꽃핀 오솔길을 지나 채소밭 층계 가까이에 놓인 의자에 걸터 앉았다. 어느 날 저녁 나는 입이 새빨갛게 빛나고 있는 너도 밤나무 그늘 잔디 위에 비스듬히 누워 책을 읽고 있었다. 거기는 꽃이 피어있는 오솔길과 나무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어 사람이 보이지는 않았으나 목소리만은 들렸다. 그때 문득 알리사와 외삼촌의 말소리가 들려왔는데 두 사람은 로베르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았다. 알리사의 입에서 내 이름도 나왔다. 그때 외삼촌이 말했다. 그 애는 언제까지라도 공부만 좋아할걸? 자신도 모르게 엿듣는 입장이 된 나는 그냥 그 자리를 떠나버릴까 생각했다. 어떻게 해서든 내가 여기 있다는 것을 알리고 싶었다. 하지만 어떻게 하면 좋을까? 기침을 할까? 그렇지 않으면 나 여기 있다고 떠들어댈까? 내가 잠자코 있었던 것은 좀 더 이야기를 듣고 싶은 호기심이라기보단 거북스러움과 수줍음 탓이었다. 게다가 두 사람은 그저 지나갔을 뿐이요. 그 이야기를 똑똑히 들은 것도 아니었다. 두 사람은 천천히 거닐고 있었다. 아마도 알리사는 언제나처럼 팔목에 가벼운 바구니를 걸고 시든 꽃을 따거나 줄기 밑에 떨어진 열매를 줍거나 했으리라. 알리사의 밝은 목소리가 들렸다. 아버지, 펠리시아 아저씨는 훌륭한 분이셨어요? 나직한 외삼촌의 목소리는 수심에 차 있었다. 그가 뭐라 대답했는지 들리지 않았다. 알리사는 재차 물었다. 제롬은 똑똑하죠? 어찌 귀를 쫑긋하고 엿듣지 않을 수가 있을까? 그러나 이번에는 아무 말도 들리지 않았다. 알리사가 말을 계속했다. 훌륭한 사람이 되리라고 생각하세요? 이때 외삼촌의 목소리가 커졌다. 대관절, 내가 말하는 그 훌륭하다는 것이 무슨 뜻이지? 사람이란 세상 사람들 눈에 그렇게 보이지 않지만 하느님 눈으로는 대단히 훌륭해 보이는 사람도 있거든. 제가 말하는 것도 그런 뜻으로 하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런 일을 벌써부터 어떻게 할 수가 있겠니? 그 일을 보더라도 아직 어린데. 그야 장래가 유망하기는 하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성공하리라고 단언하긴 어렵지. 그럼 또 뭐가 필요해요? 글쎄, 뭐라 해야 좋을지. 신뢰라든가, 조력이라든가, 사랑이라든가. 조력이란 어떤 거죠? 알리사가 말을 가로챘다. 아버지가 갖지 못했던 저 애정이라든가 존경 같은 것이지. 외삼촌은 서글프게 대답했다. 그런 다음 두 사람의 이야기는 전혀 들리지 않았다. 밤 기도 시간에 나는 마음에도 없이 저지른 버릇없는 내 행동을 몹시 후회했다. 그리고 그 일을 알리사에게 고백하리라 마음먹었다. 하기야 좀 더 키워보려는 호기심도 있었을 게다. 이튿날 나는 그 말을 꺼냈다. 제롬, 그렇게 엿듣다니 나쁜 짓이야. 인기척을 내든지 자리를 떠나버리든지 하면 좋지 않았을까? 정말이지 난 엿듣지 않았어. 들으려 하지도 않았는데 귀에 들려왔을 뿐이야. 그쪽도 그냥 지나가 버렸잖아. 우린 천천히 걷고 있었는 걸 뭐.
그럴지도 몰라. 하지만 나한텐 겨우 들렸어. 그리고 이내 들리지 않았어. 그런데 성공하려면 따로 어떤 것이 필요하느냐고 물었을 때 외삼촌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지? 어머처럼 자기가 들은 그대로지 뭘 하긴 뭐래. 알리사가 웃으며 말했다. 난 정말이지 맨 처음밖에 못 들었어. 외삼촌께서 신뢰와 사랑 등을 말씀하신 그때 말이야. 그러고는 좀 더 여러 가지 것이 필요하다고 하셨지 뭐. 그럼 알리사는 외삼촌께 뭐라고 대답했지? 알리사는 갑자기 정색을 했다. 일생을 위한 조력이라면 제롬에겐 어머니가 계시다고 했어. 하지만 알리사, 언제까지나 어머니가 계셔줄 수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잖아. 그리고 그건 달라. 알리사는 고개를 숙였다.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도 그거야. 나는 떨면서 그녀의 손을 잡았다. 내가 이제부터 무엇이 되든 그건 모두 알리사를 위해서야. 하지만 나도 제롬과 헤어져 어디로 떠날지도 모르잖아. 난 결코 알리사와 헤어지지 않을 거야. 이 말 속엔 어느새 나의 영혼이 들어가 있었다. 알리사는 어깨를 가볍게 으쓱 거렸다. 제롬은 혼자 걸어갈 수 있을 만큼 강하지 못해? 하느님을 찾으려 한다면 누구든 남의 손을 빌려서는 안 되는 거야. 그렇지만 내게 길을 가르쳐주는 건 알리사야. 어째서 예수님 말고 딴 길잡이가 필요해? 우리가 서로 곁에 있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저마다 서로를 잊고 하느님께 기도드리고 있을 때뿐이라고는 생각지 않아? 그래, 두 사람이 늘 같이 있게 해달라고 말이지. 아침마다 밤마다 난 언제나 그렇게 하느님께 빌고 있어. 아니, 하느님 안에서 같이 있다는 게 무슨 뜻인지 몰라? 그건 잘 알아. 그건 두 사람이 각자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정신없이 서로를 찾는 걸 말해. 나한테는 알리사가 찾기 위해 기도하는 것을 찾으려고 나도 기도하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 제롬이 기도하는 건 순수하지가 못해. 어려운 소린 그만둬. 천국이라도 알리사를 만날 수 없다면 난 싫어. 알리사는 손가락을 입에 대고 아까와는 다른 말투로 말했다. 너희는 먼저 주님의 나라와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구하라. 이렇게 우리들이 주고받던 이야기를 지금 여기 옮기면서 때로는 아이들의 이야기가 의외로 그럴듯한 소리일 수도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이 대화가 어린애들답지 않다고 생각되지나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든다. 그렇다고 해서 어쩌란 말인가? 변명이라도 하라는 것인가? 진실처럼 꾸미기 위해 말에 옷을 입히는 짓을 하기가 싫듯이 나도 그런 변명은 싫다. 우리는 라틴어 복음서를 구해다가 그 속에 있는 긴 구절을 외우곤 했다. 알리사도 동생 로베르를 돕는다는 구실 아래 나한테 라틴어를 배웠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은 내 독서를 따라오기 위해서였으리라. 그리고 또 그녀가 함께할 것 같지 않은 공부는 나 역시 취미를 붙이려 하지 않았다. 이런 일이 때때로 나에게 방해가 되었는지는 몰라도 그러나 누구나가 쉽게 생각할 수 있듯이 그것은 내 정신의 비약을 가로막는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그와는 반대로 그녀는 어디서나 자유로이 나보다 앞서 나가고 있는 듯 싶었다. 내 마음은 오히려 알리사의 생각 여하에 따라 그 방향을 결정짓고 있었다. 그리고 그 당시 내 마음을 차지하고 있던 것, 우리가 사색이라고 부르던 것도 실은 좀 더 교묘한 형태로 두 사람의 마음을 일치시키기 위한 구실, 두 사람의 감정에 입히는 의상 또는 두 사람의 사랑의 거칠에 지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어머니는 처음에는 아직 그 깊이를 측량할 수 없는 나의 그런 감정을
걱정하는 모양이었다. 그러나 체력이 점점 쇠약해지는 것을 의식하게 되자 어머니는 우리 두 사람을 어머니 같은 마음으로 포옹해 주고 싶어 했다. 오래전부터 앓고 계시던 심장병도 요즘 와서는 더욱 나빠졌다. 특히 심한 발작이 있을 때는 나를 곁에 불러 말씀하시곤 했다. 나도 이제 늙었구나. 언제 갑자기 널 두고 가버리게 될지 모르겠구나. 어머니는 숨이 차서 입을 다무셨다. 나도 견딜 수가 없어서 내가 먼저 꺼내기를 기다렸으리라고 생각되는 말을 입 밖에 내고 말았다. 어머니 아시죠? 전 알리사와 결혼하고 싶어요. 내 말이 어머니의 마음속의 생각과 일치했던지 어머니는 곧 내 말을 받아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래, 너하고 말하려던 것도 바로 그거다, 제롬. 어머니, 알리사는 절 사랑해 줄까요? 나는 흐느끼면서 말했다. 그렇고 말고. 어머니는 몇 번이나 다정스럽게 그렇고 말고를 되풀이하신 후 말하는 것조차 괴로운 듯 했으나 덧붙여 말씀하셨다. 무슨 일이든 주님께 맡겨야 하는 거다. 그리고는 마침 어머니 곁에 고개를 숙이고 있는 내 머리 위에 손을 얹었다. 주님께서 너희들을 보호해 주시기를. 부디 주님께서 너희들 두 사람을 보호해 주시옵기를. 이렇게 말씀하시고 어머니는 꾸벅꾸벅 졸음 속으로 떨어지셨다. 나도 어머니를 깨우려고는 하지 않았다. 이러한 대화를 그 뒤로는 두 번 다시 하지 못했다. 이튿날은 어머니도 기분이 좋았다. 나는 또 학교에 가게 되었고 절반밖에 하지 못한 모자간의 이야기 위에는 다시 침묵이 쌓이고 말았다. 게다가 그 이상 무엇을 알 필요가 있었을까? 알리사가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설령 그때까지 그 사실을 의심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계속해 일어난 슬픈 사연의 즈음에서 그러한 의심마저도 내 마음속에서 사라지지 않을 수가 없었다. 어느 날 저녁 어머니는 애슈버튼과 내가 지켜보는 가운데 아주 조용히 운명하셨다. 다만 마지막 무렵이 되어서야 위독한 증세가 나타났기 때문에 친척 중 누구도 임종을 지켜볼 수 없었다. 나는 어머니의 오랜 친구와 함께 사랑하는 어머니의 죽음을 지키면서 밤을 새웠다. 나는 어머니를 깊이 사랑하고 있었다. 그러나 눈물이 넘쳐 흘렀지만 마음속에 슬픔이 샘솟아 오르지 않는 것을 의아스럽게 생각했다. 이튿날 외삼촌께서 오셨다. 외삼촌은 나에게 프랑티의 이모와 함께 다음 날이나 되어야 올 수 있다는 알리사의 편지를 전했다. 내 친구이며 형제인 제롬, 고모가 돌아가시기 전에 기다리고 계시던 말을 여쭙지 못한 것이 얼마나 섭섭한지 모르겠어. 이제는 고모께서도 용서해 주셨으면. 이제부터 하느님만이 우리 두 사람을 인도해 주시길 빌어. 안녕 내 가엾은 친구여. 그 어느 때보다도 더욱더 다정한 너의 알리사로부터. 이 편지는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 여쭙지 못했던 것을 슬퍼한다는 그 말이란 우리 두 사람의 장례를 약속하려는 말이 아니고 무엇일까? 나는 아직 나이가 어렸기 때문에 그녀에게 청혼할 수도 없었다. 게다가 약속을 해둘 필요가 있었을까? 우리는 이미 약혼자나 다름없지 않은가? 우리들의 사랑은 가까운 친척들에게도 이미 공공연한 것이었다. 외삼촌으로 보더라도 어머니와 마찬가지로 군소리를 꺼낼 까닭이 없었다. 며칠 후에 찾아온
부활절 휴가를 나는 르하브르에서 보냈다. 묵기는 프랑티의 이모 댁에서, 식사는 거의 비콜랭 외삼촌 댁에서 했다. 펠리시의 프랑티의 이모는 더할 나위 없이 훌륭한 여자였다. 그러나 내 외사촌 누이들이나 나는 그녀에게 그렇게 깊은 친밀감을 가질 수가 없었다. 노상 서두르기만 하는 성격이라서 늘 숨이 가빴다. 몸가짐에는 부드러움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고 목소리도 딱딱했다. 비콜랭 외삼촌은 이 이모를 퍽 좋아했다. 그러나 이 이모와 얘기하고 있을 때 외삼촌의 목소리를 듣기만 해도 외삼촌이 이모보다도 우리 어머니를 얼마나 사랑했는가를 알 수 있었다. 어느 날 밤 이모가 나에게 말했다. 얘야, 이 여름을 넌 어떻게 지내려는지 모르겠다만 대체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말해주렴. 그러면 나는 나대로 정할 것도 있고 내가 내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아직 아무런 생각도 하지 않고 있어요. 어디든 여행이라도 떠나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모는 말을 이었다. 우리 집도 펑그지마루와 마찬가지로 언제든지 와도 좋다. 그리로 가면 내 외삼촌이랑 줄리엣도 좋아할 것이고. 알리사 말이겠죠. 아, 그렇구나. 미안하다. 난 내가 좋아하는 애를 글쎄 줄리엣인 줄만 알고 있었어. 내 외삼촌이 말해주기 전까진 말이야. 나는 말이다. 네가 귀여워. 하지만 너란 애를 잘 모르고 있어. 널 만난 일이란 좀처럼 없으니까. 게다가 난 남의 일을 잘 모르는 멍청이거든. 난 내가 줄리엣하고 노는 걸 보곤 그렇게 생각했지. 게다가 걔는 예쁘고 활발하고 해서. 네, 지금도 같이 잘 놀죠. 하지만 제가 좋아하는 건 알리사입니다. 좋아, 너 좋도록 해야지. 나야 알리사를 잘 모른다고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 애는 동생보다 말이 적지. 내가 그 애를 택한 훌륭한 이유가 있겠지. 하지만 이모님, 제가 알리사를 좋아하는 건 택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유 같은 건 생각해 본 일조차 없습니다. 화내지 마라 제롬. 아기가 있어서 그러는 건 아니니까. 아차, 네 얘기를 듣다가 무슨 말을 하려고 했는지 그만 잊어버렸구나. 옳지 옳지 그래. 이젠 어느 때고 결혼식을 올리게 되겠지만 넌 아직 상중이고 엄밀하게 말해서 너희들은 아직 약혼한 사이도 아니지. 게다가 넌 아직 나이도 어리고. 생각해보면 어머니도 안 계신데 너 혼자 펑구주 마르러 간다면 어쩌면 남의 눈에 거슬릴지도 모를 일이야. 그런 점을 생각해서 저도 여행을 떠날까 한다고 말한 겁니다. 그래, 그러니 말이다. 내 생각엔 내가 있으면 모든 일이 잘 돼갈 것 같다. 그래서 올여름에 나도 틈을 만들어 놓았다. 하지만 와달라고만 하면 애슈버튼 씨도 기꺼이 와주실 겁니다. 그분이 와줄 건 나도 잘 알고 있어. 하지만 그것만으로 되는 게 아니야. 나도 함께 가주마. 그렇다고 해서 내가 내 어머니를 대신하려는 어림없는 생각으로 말하는 건 아니다. 그러더니 그녀는 갑자기 흐느끼며 울먹였다. 난 그저 집안일을 봐주려는 거야. 너나 네 외삼촌으로 보더라도 또 저 알리사로 보더라도 거북스럽진 않을 거야. 펠리시의 이모는 자기와 같이 있는 효과에 대하여 잘못 생각하고 있었다. 사실 우리는 이모가 있음으로써 더욱 거북스러웠다. 이모는 자기가 말했듯이 벌써 7월부터 퐁그지마르에 와 있었다. 그리고 애슈버튼과 나도 곧 뒤따라왔다. 알리사의 일을 보살펴 준다는 명목 아래 이모는 그처럼 조용한 집안을 끊임없이 떠들썩하게 만들어 놓았다. 우리들의 기분을 좋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모의 말대로 하면 만사를 잘해 나가기 위해서 떠들어대는 수선도 극성스러운 때가 많아 알리사와 나는 이모 앞에서는 거북스럽기만 하여 묵묵히 있는 경우가 많았다. 이모 편에서 본다면 우리가 어지간히 냉정하게도 보였으리라. 설사 우리가 잠자코 있지 않았다 한들 이모가 우리들의 사랑이 지닌 성질을 이해할 수 있었을까. 게다가 줄리에트의 성질은 이모의 수다스러움과 잘 어울렸다. 그래서 이모가 그 조카들 중에서 막내 조카딸만을 유난히 귀여워하는 데서 생기는 불유쾌한 기분이 이모에 대한 나의 정을 가로막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그래서 이모가 그 조카들 중에서 막내 조카딸만을 유난히 귀여워하는 데서 생기는 불유쾌한 기분이 이모에 대한 나의 정을 가로막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어느 날 아침 우편물이 온 뒤에 이모가 나를 불렀다. 제롬, 딱한 일이 생겼다. 딸년이 아프다고 나더러 오라는구나. 아무래도 너를 놔두고 난 가봐야겠어. 쓸데없는 걱정에 잔뜩 차있던 나는 이모가 떠난 뒤에 그대로 퐁그지마리에 남아있어도 좋을지 어떨지 마음을 정할 수가 없어서 외삼촌을 만나러 갔다. 그러나 입을 떼자마자 외삼촌은 소리쳤다. 누님은 아무렇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왜 그렇게 생각하려 들지? 왜 네가 돌아가야 하니 제롬? 넌 벌써 내 자식이나 다름없지 않느냐? 이모는 퐁그지마리에 2주일 정도밖에 있지 않았다. 이모가 떠나자 집안은 갑자기 조용해졌다. 행복을 느끼게 해주는 듯한 고요가 다시 온 집안에 되돌아왔다. 내 상복 차림은 우리의 사랑을 쓸쓸하기는커녕 더욱 깊게 해주었다. 고요하고 단조로운 생활이 시작되었다. 이런 고요한 생활 속에 있으면 메아리가 울리기 쉬운 장소가 그렇듯이 우리들 마음의 조그만 움직임도 어렵지 않게 들을 수 있다. 이모가 떠나고 나서 며칠 지난 어느 날 저녁 식탁에 앉은 우리는 이모 이야기를 했다. 나는 지금도 그것을 기억하고 있다. 글쎄, 그게 무슨 야단이람. 인생의 파도가 이모의 마음속에 그처럼이나 안식을 주지 못하다니. 아름다운 사랑의 모습이여, 그대 그림자는 이제 어찌 되었느냐. 우리는 괴테가 슈타인 부인을 두고 이분의 마음속에 비친 세상을 본다면 한층 아름다우리라고 쓴 말을 생각해내고 있었다. 그리고 우리는 곧 인간 능력의 사다리 같은 것을 생각해내고 그 가장 높은 것은 조용히 명상하는 능력이라고 판단을 내렸다. 그러나 그때까지 잠자코 있던 외삼촌은 쓸쓸한 미소를 지으며 우리에게 말했다. 얘들아, 설사 그것이 깨져 있는 것이라 하더라도 하느님께서는 거기에서도 당신의 모습을 알아보신단다. 사람을 판단하는 데서 그 사람의 일생 중 어떤 시기만을 가지고 보는 것은 서로 조심할 일이야. 누님만 하더라도 너희들 마음에 들지 않는 몇 가지 점이 있지만 그러한 것들도 알고 보면 여러 가지 사건 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그런 사건을 잘 알고 있는 나로서는 너희들처럼 호되게 비판만 할 수가 없단다. 젊은 시절은 그렇게도 사람이 좋다가도 나이를 먹으면 점점 나쁘게 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야. 지금 너희들이 펠리시에 누님의 수다스러움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도 원래는 기분 좋은 쾌활함이니 마음 내키는 대로 해치우는 결단성이니 태어남이니 애견이 하던 것이었단다. 누님과 나는 오늘의 너희들과 비교해서 그렇게 다르지도 않았어. 제롬아, 난 지금 너와 비슷했단다. 아니야, 아마 생각하는 것보단 좀 더 닮았을지도 모르지. 펠리시의 누님은 지금의 줄리에트와 꼭 같았고, 그래, 몸짓 같은 것이.
외삼촌은 딸 쪽을 돌아보면서 계속 말했다. 네 목소리를 듣고 있으면 거기 네 고모가 있는 것 같아. 네 고모에겐 너 같은 미모가 있었지. 게다가 이건 나중에 와서는 볼 수 없지만 너처럼 때때로 아무것도 안 하고 의자에 앉아서는 팔꿈치를 앞에다 짚고 깍지 낀 손가락 사이에 이마를 대고서 가만히 있곤 했지. 애슈버트는 내가 있는 쪽을 돌아다보며 들릴락말락한 낮은 목소리로 말씀하셨다. 네 어머니를 닮은 건 알리샤야? 그해 여름은 멋있었다. 모든 것에 푸른 하늘의 청명함이 스며 있는 듯 싶었다. 우리의 원기는 불행이라든가 죽음이라든가 하는 것을 정복해버렸다. 어두운 그림자는 우리 앞에서 물러갔다. 아침마다 기쁨이 내 잠을 깨워주었다. 나는 동틀 무렵에 일어나서 해돋는 것을 맞으러 밖으로 나갔다. 이제 와서 그 무렵의 일을 회상하려 하면 흠뻑 이슬에 젖었던 그 순간이 눈에 떠오른다. 밤늦도록 자지 않는 언니에 비해 아침 일찍 일어나는 줄리에트는 나와 함께 정원으로 내려가곤 했다. 줄리에트는 알리사와 나 사이에 심부름을 곧잘 했다. 나는 줄리에트에게 귀찮을 만큼 우리의 사랑 얘기를 들려주었다. 그러면 그녀도 내 이야기를 싫어하지 않고 듣고 있는 것 같이 보였다. 알리샤에게 직접 만나 말하지 못하는 것도 줄리에트에게는 고백했다. 알리사 앞에 가면 그녀에 대한 벅찬 애정 때문에 그만 겁이 나 언제나 머뭇거리곤 했다. 알리샤도 나의 이런 버릇을 아는 듯 싶었고 우리의 이야기가 언제나 자기에 대한 것임을 모르는지 아니면 알고도 모르는 척 하는지 아무튼 내가 줄리에트와 쾌활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재미있는 모양이었다. 오 사랑의 미묘한 모습이여 벅찬 모습이여 어떤 숨은 길을 거쳐 너는 우리를 웃음에서 눈물로 가장 천진스러운 기쁨에서 저 완고한 고행으로 이끌고 가버렸느냐. 여름은 그지없이 맑고 그지없이 매끄럽게 달아났다. 그렇기 때문에 미끄러져 가버린 그 나날에 대해서 이제 나는 아무것도 기억할 수가 없다. 기억할 수 있는 것이라곤 다만 이야기라든가 독서라든가. 난 슬픈 꿈을 꾸었어. 방학이 거의 끝나려는 어느 날 아침 알리샤가 말했다. 난 살아있는데 글쎄 네가 죽어있잖아? 아니야, 너 죽는 걸 본 게 아니야. 그냥 네가 죽어있는 거야. 어찌나 무섭던지. 그렇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그런 일이란 있을 수 없잖아? 그래, 나는 네가 어디로 가버린 셈 치고 말았어. 우린 헤어져 있는 거니까 너 있는 대로 가는 길이 어디인가 있을 줄 알았어. 어떻게 갈까 하고 몹시 애를 쓰는 바람에 그만 잠이 깨버렸어. 아침인데도 아직 눈에 선해. 그 꿈을 계속 꾸고 있는 것 같아. 난 아직도 너하고 헤어져 있고 어쩐지 이대로 너하고 오래도록. 그녀는 나지막한 목소리로 계속 덧붙여 말했다. 일생 동안 너와 헤어져 있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 그리고 난 한평생을 고생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기만 해. 왜? 둘이서 함께 살기 위해서지. 그러려면 저마다 큰 고생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 나는 알리샤의 말을 정말로 받아들이지는 않았다. 어쩌면 그것을 받아들이기를 두려워했는지도 모른다.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한 나는 알리사의 말을 지워버리기라도 하려는 것처럼 갑자기 기운을 내어 말했다. 난 나대로 알리사와 굳게 맺는 꿈을 꿨어. 죽을 때까지 어떤 일이 있든 헤어지지 않는 그렇게 굳게 맺는 꿈을 말이야. 그럼 죽으면 둘이 따로 헤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어?
그건 말이야. 내 생각엔 죽는다는 건 오히려 접근시켜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살아서 헤어져 있던 것을 접근시켜주는 것이라고 생각해. 이러한 말들은 우리들의 가슴속 깊이 스며들었다. 그때 우리들 말투까지도 귀에 생생하게 남아있다. 그러나 당시 알리사가 한 말들이 가지고 있는 뜻의 존재성을 나는 한참 뒤에 와서야 비로소 깨달았다. 여름은 가버렸다. 어느덧 들판도 공허해졌다. 들판 위로 내려다 보이는 전망도 전보다 넓게 퍼져 있었다. 내가 떠나기 전날, 아니 그 전날 저녁, 나는 줄리엣와 함께 낮은 뜰에 있는 잡목잎 숲으로 내려갔다. 어제 알리사한테 읊어준 게 뭐지? 줄리엣가 물었다. 보들레르의 시였어. 어떤 시? 나한테도 들려주지 않을래? 이윽고 차디찬 어둠에 우리는 침묵하리라. 나는 맘이 내키는 대로 읊었다. 그러나 그녀는 대뜸 내가 읊은 것을 받아 약간 떨리는 목소리로 그 뒤를 이었다. 그러면 잘 가거라. 그토록 짧았던 여름의 강한 햇빛이여. 이런, 너도 알고 있었니? 시 같은 건 좋아하지 않는 줄만 알았는데. 나는 그만 놀라서 외쳤다. 왜? 오빠가 나한테 시를 읽어주지 않으니까? 오빠는 가끔 날 아주 바보 취급한단 말이야. 웃으면서 하는 소리지만 좀 어색해졌다. 그런 건 아니야. 똑똑한 사람도 시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있으니까. 한 번도 네가 시 읽는 걸 못 들은 데다 읽어달라고 말한 적도 없잖니? 그렇지만 그거야 알리사 언니가 도맡고 있는 걸 뭐. 그녀는 잠시 말이 없더니 이윽고 불쑥 이렇게 물었다. 떠나니게 뭐래지? 그렇게 정했으면 떠나야지. 올겨울엔 뭐 할 거야? 고등사범학교 1학년생이지 뭐. 언니와 결혼은 언제 해? 병력을 마치기 전엔 게다가 이제부턴 뭘 할 건지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봐야겠어. 그걸 아직 몰라? 아직 알려고도 하지 않았어. 흥미끄는 게 너무 많아서 말이야. 난 무엇을 꼭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기, 그것 위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시기가 올 때까지 되도록 미뤄두는 거야. 그럼 몸이 메일까봐 약혼도 미뤄놓는단 말이지? 나는 대답하지 않고 어깨를 으쓱했다. 그녀는 그래도 계속 물었다. 그럼 왜 약혼을 망설이고 있어? 왜 바로 약혼하지 않는 거지? 그렇지만 약혼을 꼭 해야 할 필요가 어디 있지? 따로 남들에게 알리지 않더라도 우리는 지금도 같이 있고 또 앞으로도 헤어지지 않으리라는 것만 알고 있으면 그만하니까? 알리사를 의심하지 않는 한 내가 뭐 때문에 약혼해야 하지? 하지만 내가 의심하는 건 언니가 아닌걸? 우리는 천천히 걸어갔다. 그리고 예전에 내가 우연히 알리사와 그녀 아버지가 하는 이야기를 엿들었던 바로 그 장소까지 왔다. 그때 나는 문득 아까 정원으로 나가는 것을 본 알리사가 어쩌면 지금쯤 이 둥그런 갈림길에 앉아 있을지도 모르니 우리 이야기를 지금 알리사에게 들려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 자신의 꾀에 우쭐해져서 목소리를 높여 내 나이 또래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좀 과장된 감격조로 외쳤다.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 위에 몸을 굽혀 마치 거울 속을 들여다보는 것처럼 그 마음속에 비치는 제 모습을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딴 사람의 마음속을 마치 자기 자신의 마음속처럼, 아니야, 자기 자신의 마음보다 좀 더 선명히
자기란 것을 발견할 수가 있다면 얼마나 기쁠까? 이 얼마나 아늑한 사랑일까? 이 얼마나 순수한 사랑일까? 줄리에트가 쓰라린 표정을 짓는 걸 보고 나는 그것을 나의 값싼 명문장 탓이라고 제멋대로 생각하고 우쭐해졌다. 줄리에트는 갑자기 머리를 내 어깨 위에 파묻었다. 제롬, 제발 알리사를 행복하게 해줘. 제롬 때문에 알리사가 괴로워하는 일이 있다면 제롬을 미워할 거야. 줄리에트, 그렇게 되면 나 자신부터도 나를 미워할 거야. 알아준다면. 내가 아직 앞길을 정하지 않은 것도 알리샤와의 생활을 보다 유쾌히 시작하고 싶어서야. 아무튼 난 장래를 몽땅 알리샤에게 걸고 있는 거야. 알리샤가 없어도 될 수 있는 거라면 난 되고 싶지가 않아. 그런 이야기를 하면 알리사는 뭐라 그래? 이런 이야기는 알리사한테 한 적이 없어. 결코 말이야. 우리가 약혼을 아직 안 하는 것도 이 때문이야. 우리들 사이엔 결혼 이야기 같은 걸 한 적이 없어. 또 다음엔 무엇 할 것인가 하는 것도. 아, 줄리엣. 알리사와의 생활이 얼마나 아름답게 생각되는지 말할 수 없을 정도야. 알겠어? 그렇지만 이런 이야기를 지금 알리사에게 말하고 싶진 않아. 갑작스레 알리사를 행복하게 해주려는 생각이지? 그렇지 않아. 내가 걱정하는 건 이 행복이 알리사를 겁먹게 하지는 않을까. 지금도 내 눈앞에 어른거리는 저 커다란 행복이 알리사를 깜짝 놀라게 하지는 않을까 하는 거야. 언젠가 알리사한테 여행하고 싶지 않냐고 물어본 적이 있지. 알리샤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고 하면서 다만 그런 나라들이 있다는 것, 그 나라들은 아름답고 남들이 가볼 수 있다는 것만 알면 그것으로 자긴 만족한다고 말하더군. 제롬, 여행하고 싶어? 여러 곳에 가보고 싶어. 인생 전부가 하나의 긴 여행처럼 생각돼. 알리사와 함께 책이니 여러 사람들이니 이상스러운 온갖 나라를 구경하며 다니고 싶어. 줄리에트는 닻을 올려라 라는 말의 뜻을 생각해 본 적 있어? 가끔 생각해 보곤 했지 뭐. 줄리에트는 아직이 말했다. 그러나 그녀의 대답을 귓등으로 듣고 나는 말을 계속했다. 밤에 떠난단 말이야. 밤이 지나고 새벽빛이 찬란하게 퍼지는 속에서 잠을 깨지. 그리고 불안스러운 파도 위에 둘이 단둘이만 있다고 생각하면 그러곤 아주 어렸을 때 지도에서만 알고 있던 어느 항구에 도착하는 거지. 거기선 온갖 것이 모두 신기한 것들 뿐이고. 제롬이 팔에 매달린 알리사와 함께 배에서 내려오는 모습이 선창가에 보이는 것 같아. 우린 곧장 우체국으로 갈 거야. 줄리에트가 우리한테 써보냈을 편지를 찾으러. 나는 웃으면서 말했다. 우리는 둥그런 갈림길 가까이 왔다. 거기서 막 발길을 돌리려던 그때였다. 나무 그늘에서 불쑥 알리사가 나타났다. 그녀의 얼굴이 얼마나 창백했는지 줄리에트가 놀라 소리를 질렀다. 정말로 기분이 좋지 않아. 공기가 좀 차. 집 안으로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 알리사는 이렇게 중얼거리곤 허겁지겁 우리 곁을 떠나 빠른 걸음으로 집 쪽으로 가버렸다. 우리가 얘기하는 걸 들었나 봐. 알리사가 좀 멀리 가는 걸 기다렸다가 줄리에트가 말했다. 하지만 알리사의 기분을 상하게 할 말은 하나도 안 했잖아. 오히려. 내버려둬. 줄리에트는 언니들을 쫓아가면서 말했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알리사는 잠깐 저녁 식사 때 나오긴 했으나 두통이 난다며 곧 들어가 버렸다. 그녀는 우리가 하던 이야기에서 무엇을 들은 것일까? 나는 걱정스럽게 우리가 한 말들을 다시 생각해 보았다.
그리고 내가 줄리에트에게 너무 바싹 붙여 다녔다는 것, 줄리에트의 몸에 팔을 감고 있었다는 것이 잘못이었는지도 모른다고 생각해 보았다. 그러나 그런 것은 어렸을 적부터의 버릇이 아닌가. 게다가 알리샤는 이미 몇 번이고 우리가 그렇게 하고 걷는 것을 보아왔다.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면 나는 슬프게도 아무것도 알지 못했다. 나는 내 잘못을 찾으면서 그때 귓등으로 듣고 있던 줄리에트의 말, 지금도 분명히 생각해낼 수 없는 그 말을 알리사가 오히려 잘 알아들었으리라고는 생각지 못했다. 그건 그렇다 치고 불안으로 마음도 흐트러지고 알리사가 나를 의심할지 모른다는 생각에 두려워진 나는 다른 위험 따위는 생각도 하지 않은 채 어제 줄리에트에게 약혼의 불필요성을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튿날 약혼을 하기로 결심했다. 내가 떠나기 전날이었다. 그녀가 슬퍼하고 있는 것은 어쩌면 내 출발 때문이 아닐까 나는 생각했다. 아무래도 그녀는 나를 피하는 것 같았다. 그녀와 단둘이 얘기도 못하고 떠나게 되는 것이 아닌가 걱정이 되어 나는 저녁 식사 조금 전에 그녀의 방으로 찾아갔다. 산호 목걸이를 걸고 있던 그녀는 그것을 매려고 두 팔을 들고 문 쪽으로 등을 돌리고서 약간 몸을 숙인 채 어깨 너머로 거울에 비친 모습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맨 처음 그녀가 나를 본 것은 거울 속에서였다. 돌아서지도 않은 채 그녀는 한동안 나를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다. 어머나, 방문이 닫혀 있지 않았나 봐. 노크를 했는데 대답이 없잖아, 알리사. 내가 내일 떠나는 건 알지? 그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잘 걸리지 않는 목걸이를 벽난로 위에 놓았다. 약혼이라는 말이 너무나 노골적이고 거칠게 여겨졌기 때문에 나는 생각나는 대로 멀리 빗대어 말했다. 말뜻을 알아듣자 알리사는 휘청거리는 듯 벽난로에 몸을 기대었다. 그러나 나 자신도 몸이 떨리고 겁이 나서 그녀 쪽을 되도록 보지 않으려 했다. 나는 그녀 곁에 있었다. 나는 눈을 감은 채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녀는 뿌리치려고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녀는 약간 얼굴을 숙이면서 내 손을 들어 올려 거기에다 입술을 갖다 댔다. 그리고 거의 내게 기대다시피 하면서 중얼거리듯이 말했다. 제롬, 제발이지 약혼만은 그만둬. 제발. 내 심장은 그녀도 알아들었을 만큼 세차게 뛰었다. 그녀는 더욱 상냥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안 돼, 아직은. 왜? 나야말로 왜냐고 묻고 싶어. 왜 이대로의 상태를 바꿀 필요가 있지? 나는 어제 저녁의 이야기에 대해 그녀에게 말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그녀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깨달은 듯 했다. 내 생각에 대답하는 듯한 말투로 똑바로 나를 쳐다보며 입을 열었다. 제롬은 어림없는 생각을 하고 있어. 난 그렇게까지 행복스러워질 필요가 없어. 우린 이대로 충분히 행복하잖아? 그녀는 억지로 미소를 지어 보이려고 애썼다. 그렇지 않아. 글쎄, 난 이대로 떠나가야 하잖아. 이봐, 제롬. 나는 오늘 밤 제롬하고는 얘기하고 싶지 않아. 작별 전에 마지막 시간을 망치지 마. 정말이야. 나 역시 제롬이 좋아. 안심해줘. 편지할 테야. 그리고 이유도 말해줄게. 꼭이야. 내일 떠난 뒤 곧. 자, 이젠 가봐. 어머, 눈물이 흐르네. 가만히 내버려둬. 그녀는 나를 살짝 때밀며 조용히 몸을 떼었다. 아, 이것이 그녀와의 작별이었다.
왜냐하면 그날 밤 나는 그녀에게 한마디 말도 할 수 없었으며 이튿날 떠날 때도 그녀는 제 방에 파묻혀 나오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내 눈에는 내가 탄 마차가 멀어져 가는 것을 바라보면서 창가에서 작별의 손을 흔들고 있는 그녀의 모습이 보였다. 그해 들어 나는 아벨 보티에를 거의 만나지 못했다. 그는 소집을 받기에 앞서 지원 입대했지만 나는 수사학 강의를 한 해 더 들으며 학사시험 준비를 하고 있었다. 아벨보다 2살 아래인 나는 올해 둘이서 같이 들어가게 되어 있는 고등사범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군대 가는 걸 연기해 두었었다. 우리는 다시 반갑게 만났다. 군에서 나오자 그는 1달 가까이 여행을 했다. 나는 혹시 그가 변하지나 않았나 하고 걱정이 되었다. 그러나 그는 더욱 침착해졌을 뿐 애교 있는 매력은 예전과 조금도 다름이 없었다. 새 학기가 시작되기 바로 전날 오후 룩셈부르 공원을 거닐면서 나는 속내 이야기를 가만히 간직해 둘 수가 없어 내 연애담을 그에게 들려주었다. 그것은 그도 벌써 알고 있는 일이었다. 그해 몇 여자와 사귄 경험이 있는 그는 얼마간 자부심을 가지고 선배 행세를 했다. 그러나 그것도 내 기분을 상하게 할 정도는 아니었다. 그가 말하는 소위 마지막 말을 꺼내는 방법을 알아두지 못한 것을 빈정대면서 여자가 스스로 생각을 돌이키도록 내버려 둬서는 절대로 안 되며 그것이 여자를 다루는 기본 원칙이라고 늘어놓았다. 나는 그가 말하는 대로 내버려 두었지만 그의 훌륭한 이론도 나와 알리사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었다. 요컨대 그녀는 우리 2사람의 관계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드러내고 있을 뿐이었다. 내가 도착한 다음 날 나는 다음과 같은 편지를 받았다. 그리운 제롬, 제롬이 제의한 말을 잘 생각해 보았어. 내가 제의한 말, 약혼을 이렇게 표현하다니. 나의 나이가 제롬에게는 너무나 많지 않을까 두려워. 제롬은 아직 딴 여자들을 알지 못하니까 그렇게 생각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내가 제롬의 사람이 되고 나서 제롬이 나를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생각하게 되면 나중에 가서 얼마나 괴로울까 싶어. 이 편지를 읽으면 제롬은 화를 낼 거야. 반박하는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 하지만 나는 제롬이 좀 더 나이가 들 때까지 기다려주면 좋겠어. 이런 말을 하는 것도 오직 제롬을 위해서 생각한 끝에 하는 말임을 알아줘. 그리고 내가 제롬을 사랑하지 않게 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사랑하지 않게 되다니 그런 것이 이제 새삼스러이 문제될 수 있을까? 나는 슬프다기보다도 오히려 어리벙벙했다. 그리고 그만 당황해서 이 편지를 보이려고 곧장 아벨에게 뛰어갔다. 그래, 너는 어떻게 할 작정이지? 아벨은 입술을 다문 채 머리를 흔들면서 그 편지를 다 읽고 나서 말했다. 나는 불안과 절망 끝에 2손을 들어 보였다. 아무튼 답장은 보내지 않는 게 좋을 것 같군. 여자하고 다툼을 시작했던 날은 끝장나는 거야. 이봐, 토요일 밤을 르하브르에서 새면 일요일 아침에 펑그즈마리에 닿을 수 있지. 그러면 월요일 첫 수업 시간까지는 여기에 돌아올 수 있단 말이야. 난 군대에 들어간 뒤로 아직 내 친척들을 만나 뵙지 못했으니까 구실은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내 체면도 서고 알리샤가 그걸 구실이라고 생각한다면 오히려 좋잖아? 내가 알리샤와 얘기하고 있는 동안 나는 줄리엣들을 맞지. 어린애 같은 짓을 해선 안 돼. 사실 네가 하고 있는 일엔
내가 잘 알 수 없는 게 있어. 모조리 다 털어놓고 내게 들려주지 않은 모양이야. 뭐 그런 일 좀 아무래도 좋아. 이제 곧 내가 알아내고 말 테니까. 무엇보다 우리가 간다는 걸 알려서는 안 돼. 내 누이를 벼랑간 습격해서 무장할 틈이 없게끔 해야 된단 말이야. 정원 살인물을 밀 때 나는 사뭇 가슴이 두근거렸다. 줄리에트는 당장에 우리를 맞으러 뛰어나왔다. 속옷을 넣어두는 골방에서 일을 하고 있던 알리샤는 좀처럼 내려오려고 하지 않았다. 우리가 외삼촌과 애슈버튼이랑 얘기를 하고 있을 때야 그녀는 응접실로 들어왔다. 우리가 갑자기 나타나서 깜짝 놀랐을지 모르지만 그녀는 그런 기색을 조금도 보이지 않았다. 나는 아벨이 말한 것을 생각했다. 그리고 그녀가 오랫동안 나타나지 않은 것은 나에게 대비할 무장을 갖추기 위해서였다고 생각했다. 줄리에트가 너무도 법석을 떠는 통에 알리샤의 차분한 태도는 한층 더 차갑게 느껴졌다. 그녀는 내가 돌아온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것 같고 그것을 태도로 나에게 보이려는 모양이었다. 나에게는 그 이면에 좀 더 강렬한 다른 감정이 숨어 있는지를 찾아볼 만한 용기가 없었다. 우리로부터 멀리 떨어져 창가 한 구석에 앉아있던 그녀는 자수에만 열중해 있는 듯 입술을 움직이며 바늘땀을 세고 있었다. 아벨은 이야기를 계속했다. 정말 다행한 일이었다. 왜냐하면 나는 더 이상 이야기할 기력이 없었기 때문에 만일 아벨이 군대 생활과 여행 다니던 이야기라도 하지 않았던들 재회의 첫 시간은 침울해져 버리지 않을 수 없었으리라. 외삼촌마저 유난히 근심스러운 기색이었다. 점심 식사를 마치자 줄리에트가 나를 슬쩍 불러내어 정원으로 끌고 갔다. 단둘이 있게 되자 줄리에트가 말했다. 글쎄 나보고 결혼하자는 사람이 다 있어. 펠리시의 고모가 어제 아버지께 편지로 님에서 포도 재배를 하고 있다는 사람의 청혼을 전해왔어. 훌륭한 사람이라는 거야. 고모 말이지만 지난 봄에 사교장에서 가끔 나를 보고 내가 좋아졌다나 봐. 그럼 줄리에트 너도 그 사람을 본 적 있니? 자신도 모르는 적개심 같은 것을 그 후보자에게 느끼면서 나는 물었다. 돈키호테 같은 사람이야. 사람은 좋은데 교양이 없어. 아주 못났고 시시해. 게다가 아주 우스운 사람이야. 그 사람 앞에선 고모도 여느 때처럼 점잖을 빼고 있지 못해. 그런 사람이야. 그래? 그 작자 가망 있니? 나는 빈정거리며 말했다. 아이 제롬도 농담 마. 그 사람은 장사치야. 한 번이라도 그 사람을 봤으면 그런 질문은 하지 않을 거야. 그래서 외삼촌은 뭐라고 하셨어? 내가 대답한 대로야. 아직 결혼하기엔 너무 어리다고. 그런데 곤란한 건 그녀는 웃으며 덧붙였다. 반대하리라는 걸 아신 고모가 추신에 뭐라고 쓰셨는지 알아? 에두아르 테시에르씨, 이게 그 사람 이름이야. 께서는 기다리는데도 찬성이며 이렇게 대뜸 청혼을 하는 것도 다만 후보자로서 차례에 끼기 위해 이름만이라도 등록하고 싶어서일 거라고 썼지 뭐야. 화가 나서 죽겠어. 그렇다고 달리 어떻게 할 수도 없잖아. 너무 얼굴이 못생겼다고 말할 수도 없고. 그렇긴 해. 그렇지만 포도 재배하는 사람한테는 시집가고 싶지 않다고 말해버리면 되잖아. 그녀는 어깨를 으쓱해 보였다. 그런 이유는 고모한테 통하지 않아. 이젠 그 얘긴 그만해. 저 알리사가 편지했어? 몹시 빠른 어조로 그녀가 물었다. 그녀는 수선스러워 보였다. 나는 그녀에게 알리사한테서 온 편지를 내보였다.
그러자 그녀는 아주 얼굴이 빨개지며 그것을 읽었다. 그래, 도대체 어떻게 할 셈이야? 이렇게 묻는 그녀의 목소리에 노염 같은 것이 묻어 있었다. 뭐가 뭔지 모르겠어. 지금 여기 와보니 차라리 편지를 보내는 것이 편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온 걸 후회하고 있어. 알리샤가 말하라는 걸 알겠어? 알리사는 제롬을 자유롭게 해주려고 하는 거야. 하지만 난 그따위 자유 같은 건 바라지도 않아. 왜 알리샤가 그런 소리를 적어 보냈는지 알겠어? 줄리엣트는 모르겠다고 했다. 그것은 상당히 차가운 말투였다. 나는 그녀의 말투에서 설사 진실에 대한 아무런 예감도 얻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줄리엣트가 전혀 모르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이윽고 둘이서 오솔길을 돌아 길 모퉁이까지 가자 갑자기 줄리엣트가 몸을 돌리고 말했다. 그럼 날 이대로 내버려둬. 나하고 얘기하러 온 것은 아니니까. 너무 오래 같이 있었어. 그녀는 집 있는 쪽으로 뛰어 달아나 버렸다.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서 그녀가 치는 피아노 소리가 들려왔다. 내가 객실에 들어갔을 때 줄리엣트는 계속 피아노를 치고 있었으나 맥이 풀린 듯 했고 그저 장난 삼아 제멋대로 치면서 아벨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나는 두 사람을 그대로 내버려 두고 알리샤를 찾아 정원을 꽤 오랫동안 헤맸다. 그녀는 과수원 깊숙한 곳 흙담 밑에서 국화를 따고 있었다. 대기는 가을 기운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나무 울타리에 따스하게 비치던 햇볕도 이제는 약해졌으나 하늘은 맑았다. 그녀의 얼굴은 큼직한 모자로 거의 가려져 있었다. 내가 가까이 가도 처음에는 돌아보지도 않았다. 그러다가 그녀가 억누르지 못하고 몸을 떠는 것을 보고는 내 발소리를 들었구나 하고 짐작했다. 나는 그녀의 꾸짖음과 그녀의 준엄한 눈길에 대비해 벌써부터 몸을 굳히곤 용기를 가다듬었다. 그러나 아주 가까이까지 가서 조금 겁먹은 듯이 걸음을 늦추자 그녀는 처음엔 이쪽을 돌아보지도 않고 마치 심술 난 아이처럼 고개를 숙인 채 꽃으로 가득 찬 손을 그대로 뒤로 내밀면서 어서 오라는 신용을 해 보였다. 그렇지만 나는 반대로 이 거동을 보자 일부러 발걸음을 멈추고 서 버렸다. 그러자 그녀는 비로소 몸을 돌려 내가 있는 쪽으로 몇 걸음 다가오다가 이윽고 얼굴을 들었다. 얼굴에는 미소가 한박 담겨 있었다. 그녀의 눈길이 비치자 다시금 모든 일이 갑자기 단순하고 아무렇지 않게만 여겨졌다. 그래서 나는 거리낌 없이 목소리도 바꾸지 않고 말문을 열 수가 있었다. 편지를 보고 왔지. 그런 줄 알았어. 그녀는 이윽고 꾸짖는 듯한 목소리로 억양을 늦추었다. 그래서 화가 나 있었던 거야? 내가 말한 걸 왜 나쁘게 생각하지? 글쎄, 아무렇지도 않은 일 아니야. 우리는 그런 대로 행복하잖아. 분명히 얘기했던 것이지만 그걸 바꾸려 드는 걸 내가 거절했다 해서 깜짝 놀랄 건 없잖아. 사실 그녀 곁에 있으면 나는 정말 행복했다. 그녀의 생각과 다른 생각은 같지 않으리라 마을 먹을 만큼 완전히 행복했다. 이쯤 되면 나는 그녀의 미소 외에 그리고 이렇게 꽃에 묻힌 따사로운 오솔길을 그녀의 손을 잡고 걷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바랄 것이 없었다. 만일 그러는 편이 좋다고 한다면 나는 다른 모든 희망을 단념하고 현재의 완전한 행복 속에 몸을 맡기면서 무겁게 말했다.
그러는 편이 좋다고 한다면 난 약혼자가 되지 않아도 좋아. 편지를 받았을 때 나는 지금까지는 정말 행복했다는 생각과 동시에 이제부터는 행복할 수 없으리라는 것을 절실히 느꼈어. 아, 전날 그대로 행복을 나한테 돌려줘. 이젠 그건 없이는 난 살아갈 수가 없어. 알리샤를 위해서라면 한평생을 기다려도 좋아. 그만큼 난 알리샤를 좋아해. 하지만 알리샤가 날 사랑하지 않게 될지도 모른다든가, 내 사랑을 알리샤가 의심하게 된다든가, 알리샤, 이런 생각이 들면 나는 견딜 수가 없게 돼. 어쩌면 제롬, 뭐 때문에 나를 의심하지? 이렇게 말하는 그녀의 목소리에는 상냥스러움과 함께 쓸쓸한 데가 있었다. 그러나 그녀를 빛내고 있던 미소는 보기에도 온화하고 아름다워 나는 나 자신의 의혹과 항변을 어지간히 부끄럽게 생각했다. 알리샤의 목소리 깊은 곳에서부터 울려나오는 쓸쓸한 느낌도 요컨대 나의 그러한 태도에서 나온 것 같았다. 나는 불쑥 내 계획이니 공부니 그리고 얻을 것이 많으리라 싶은 내 생활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우리 둘은 그때 뚜껑을 열어놓은 야채 상자 끝에 걸터앉아 있었다. 늦게야 열리는 굵은 오이줄기가 제멋대로 뻗어나와 있었다. 알리샤는 내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며 여러 가지를 물어보곤 했다. 나는 이제껏 이처럼 주의 깊은 그녀의 음성, 이처럼 절실한 그녀의 사랑을 느낀 적이 없었다. 쓸데없는 걱정과 불안이 그녀의 미소 속에서 증발되어 버리고 나는 이 애틋한 친밀감 속으로 흡수되었다. 이윽고 줄리엣와 아벨이 왔다. 우리는 다 같이 너도 밤나무 숲 벤치에 앉아 그날의 나머지 시간을 보냈다. 저녁이 되었다. 자, 이제부턴 쓸데없는 짓은 않겠다고 약속해. 어서. 우리가 막 일어서려 할 때 알리샤는 나에게 입맞추며 반쯤 장난처럼 그러나 누이다운 태도로 말했다. 아마 지각 없는 내 행동이 이 같은 태도를 취하게 했고 그녀도 자진해서 이런 태도를 취하려는 듯 싶었다. 어떻게 됐어? 약혼을 했니? 둘이만 있게 되자 아벨이 물었다. 이제 그런 건 문제도 되지 않아. 나는 대답하고 나서 계속될 다른 질문을 딱 잘라버리려는 어조로 덧붙였다. 그리고 이대로 있는 편이 좋아. 난 이제껏 오늘 오후처럼 행복한 적이 없었어. 나도 행복해. 그는 소리쳤다. 그러고는 갑자기 내 목덜미에 매달렸다. 아주 근사한 얘기를 들려줄까, 제롬? 난 줄리엣한테 홀딱 반했어. 지난해부터 조금 그렇지 않나 싶었지. 하지만 그 뒤로 세상 물정도 알았고 내 누이를 다시 만나기까지는 너한테 아무 말도 하지 않으려 맘먹고 있었어. 이젠 말해도 좋아. 내 일생도 결정된 거야. 그렇지 않아도 나는 오래전부터 너한테 형제 같은 친밀감을 갖고 있었어. 이렇게 말하고 웃고 떠들면서 그는 팔을 벌려 나에게 키스했다. 그는 기차를 타고 돌아갈 때는 차 안에서 몸을 대굴대굴 구르면서 좋아했다. 나는 그의 고백을 듣고 정말 숨이 막힐 것만 같았다. 그래, 어떻게 됐어? 고백했니? 나는 그의 감격을 틈타서 물었다. 어떻게 그따위 짓을 해? 난 이 이야기에 가장 기분 좋은 대목을 불살라버리고 싶지 않아. 사랑의 가장 깊은 순간은 그대를 사랑하노라고 말하는 때가 아니로다. 어때? 말하지 않았다고 해서 나를 탓하지는 못하겠지? 너 역시 늑장 부리는 데는 선생이니까.
하지만 말이야, 줄리에트 쪽에선 어때? 내가 약간 초조해져서 말했다. 줄리에트가 나를 봤을 때 얼마나 산만해하고 있었는가를 넌 보지 못했지? 둘이 있는 동안 마음이 들떠 새빨갛게 달아가지고 줄곧 떠들어대고 있었던 것을. 물론 넌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을 거야. 알리샤 때문에 머리가 꽉 차 있었을 테니까. 글쎄, 그녀가 어떻게나 이것저것 캐묻고 내 말을 얼마나 열심히 듣던지 작년보다는 놀랍게 똑똑해졌거든? 어째서는 그녀가 책을 싫어한다고 생각했어? 너는 책은 언제든지 알리샤를 위해서만 있는 거라고 생각하지? 하지만 줄리에트가 알고 있는 지식이란 놀라워. 그러면서 그는 또 나에게 키스했다. 다만 이것만은 약속해. 여기에 대해선 절대로 알리샤한테 말해서는 안 돼. 나는 내일은 스스로 해나갈 생각이야. 줄리에트는 내 거야. 이건 확실해. 여담 휴가까지 이대로 내버려둬도 안심이야. 난 지금부터 그때까지 편지를 보내지 않으련다. 그러나 새해 휴가가 오거들랑 나도 너와 같이 르아불에 가서 지내기로 하자. 그때? 그래. 알리샤는 우리의 약혼을 그제야 알게 되는 거야. 나는 이걸 빨리 해줄 생각이야.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는지 알겠니? 네가 손에 넣지 못하는 알리샤의 승낙을 말이야. 나는 널 위해서 우리를 본보기로 하여 알리샤를 손에 넣어주겠단 말이야. 우리 두 사람은 너희들이 결혼한 뒤가 아니면 결코 결혼할 수 없다는 걸 알리샤한테 알려준다는 거지. 그는 이야기를 계속했다. 홍수 같은 말의 흐름 속에 나를 흘려보내면서 기차가 파리에 도착한 뒤에도 학교에 돌아가서도 그의 이야기는 그칠 줄 몰랐다. 정거장에서 학교까지 걸어가면서도 벌써 밤이 어지간히 깊었는데도 아벨은 내 방까지 쫓아와 아침까지 그대로 얘기를 계속했다. 아벨의 감격은 현재에서 미래로 걸쳐 있었다. 그는 벌써 우리 두 쌍의 결혼을 꿈꾸며 그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여러 가지의 놀라움이라든가 기쁨이라든가를 마음속에 그리고 우리들의 사랑이니 우정이니 하며 그는 내 사랑을 위한 역할의 아름다움의 우쭐에 있었다. 기분이 나쁘지 않은 그런 열정에 나는 한가할 도리가 없었고 어느덧 나도 그런 마음이 생겨 밑도 끝도 없는 그 제안의 매력에 끌려 들어가고 말았다. 우리들의 사랑 덕분에 우리들의 야심과 용기도 부풀어 올랐다. 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우리들은 넷이서 함께 여행을 떠나게 되리라. 게다가 우리는 큰일을 시작한다. 두 아내는 기꺼이 우리의 협력자가 되어 주리라. 선생 노릇엔 별로 마음이 끌리지 않는 아벨, 그리고 문필가로 출세할 것을 자신하고 있는 아벨은 자기가 써낸 몇 편의 각본으로 유명해져서 지금까지는 그와 인연이 없었던 재산을 눈 깜짝할 사이에 만들어내리라. 그리고 나는 학문이 가져오는 이익보다도 오히려 학문 그 자체에 흥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종교 철학 연구에 몸을 바치고 그 철학사를 써내리라. 그러나 지금에 와서 그때의 갖가지 희망을 생각해 본댔자 그것이 대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그 이튿날부터 우리는 다시 공부에 몰두했다.